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늦은 시간인데도 드레스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이상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 딸과 가사도우미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알게 된 비밀은 그야말로 천지가 뒤집힐 만큼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최상류층만 거주한다는 VVIP 빌라 단지 로얄 캐슬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피로를 달랬습니다. 해외 출장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나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지난 18년간 제 이름으로 세운 로얄 그룹이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의 제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이런 갑작스러운 출장과 귀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로얄 그룹의 회장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 명예,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죠. 묵직한 철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 아래 전문가의 손길로 가꿔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3층짜리 저택은 고요하고 위험 있는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박진우와 두 아이, 아들 준서와 딸 하윤이가 저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상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에게 내일 아침에 오라고 이른 뒤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직접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남편이 깜빡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온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 놓인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시계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아 나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준서와 하윤이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나 보네요. 저는 안방을 지나쳐 남편을 깨우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할 생각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 드레스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제가 10년 넘게 수집한 보석과 명품 가방, 고급 의류들이 가득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시간에 누군가 안에 있는 걸까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 위에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나한테 잘 어울려? 목에 거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역시 사모님 물건은 급이 달라. 이 목소리는 우리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가사도우미 오미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을 굳게 만든 것은 뒤이어 들려온 더 어리고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응, 너무 예쁘다, 엄마. 이 모든 게 다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제 그 여자 딸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해. 하윤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운 제 18살 딸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미숙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딸 노릇이 지겹다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윤이는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제가 바로 지난주 파티에서 착용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오미숙 씨는 그런 하윤이의 귀에 다정하게 진주 귀걸이를 채워주고 있었죠. 그 두 사람, 제가 믿었던 가사도우미와 제 딸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제 가장 소중한 보석들을 몸에 치장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딸 오미숙 씨가 하윤이를 달랬습니다. 네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머지않아 이 로얄 그룹의 재산 전부가 우리 모녀 차지가 될 테니까 넌 내 친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18년 전 널 이 집에 들여보내서 호강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 빌어먹으련 그 여자 친딸은 지금 내 인생을 대신 살고 있잖니. 오미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니 내 친딸. 하윤이가 오미숙 씨의 딸이라고. 너무나 끔찍한 진실에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손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하윤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걔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 그 멍청하고 천한 애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괴롭혀도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회장님 딸이라는 애가 천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꼴이라니 진짜 웃기지 않아? 오미숙 씨가 똑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줬지. 분수를 알라고. 걘 우리 딸 장난감일 뿐이야. 걱정 마. 엄마한테 다 계획이 있어.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저 김서연 회장을 집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재산은 내 아빠 박 사장님이랑 엄마가 관리하게 될 거고, 박 사장님, 내 남편 진우 씨도 이 일에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냉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제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저를 해치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제 친딸을 모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다져진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침착해야 해. 지금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저는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고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역겨운 위선을 뒤엎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나선다면 교활한 오미숙 씨는 분명 발뺌을 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저는 재빨리 녹음 앱을 실행시켜 문틈 가까이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두 모녀의 대화는 선명하게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하윤이가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그 천한 애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기로. 교실 쓰레기 전부 걔 책상에 쏟아부어서 다시는 학교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오미숙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평소 온화하고 순박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잘한다. 우리 딸. 누가 주인이고 누가 빌어먹는 식충이인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 걔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우리 모녀가 베푼 은혜인 줄 알아야 해. 아, 그리고 요즘 아빠가 용돈 더 안 줘. 주셨어요. 하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절 제일 예뻐하잖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사주신대요. 제가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나중에 아빠 개인 재산의 절반도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 남편 진우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는 저를 속였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의 핏줄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이 진실은 아이가 바뀐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 가족에게 최고의 삶을 안겨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사업이 결국 용서할 수 없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아. 오미숙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는 계속 살랑살랑 애교 부려야 한다. 알았지. 남자들은 다 달콤한 말에 약하거든. 그 늙은 김서연은 일이나 하라고 해. 그 여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우리 모녀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거니까. 멍청한 여자, 자기가 회장이라고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모녀한테 젖이나 짜이는 소에 불과해.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향한 악독한 말들과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끔찍한 계획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신뢰, 지난 18년간 이 가정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보석놀이에 만족하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서둘러 녹음을 중단하고 파일을 신중하게 저장한 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캐리어를 들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최대한 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독사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저는 문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제 친딸 천이라는 잔인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아이를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확인하고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안의 분노는 억눌려 있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텅 빈 대로 위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목적 없이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은 제가 듣고 본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통과 증오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호텔에 잠시 멈춰 쉬기로 했습니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이와 오미숙 씨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악독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가벼운 화장으로 초췌한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곧 시작될 진짜 전쟁에서 저는 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제학교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명문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죠. 저는 하윤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깨닫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 천국을 만들어주는 동안 제 친딸은 바로 이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차가 웅장한 학교 정문 앞에 멈추자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등장은 언제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윤이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하윤이는 얼굴이 환해지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내일까지 출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윤이는 평소처럼 제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그 아이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윤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더군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키워온 딸의 모습, 익숙한 무언가를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크고 반짝이는 눈동자 뒤에는 가식과 계산만이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돌아왔어. 네 얼굴도 볼 겸 잠시 들렀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하윤이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을 향해 거만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셔. 로얄 그룹 회장님. 하윤이의 친구들은 즉시 몰려와 가식적인 예의를 차리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여 답했습니다. 제 시선은 넓은 운동장을 훑으며 다른 아이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르고 왜소한 소녀, 천이라고 불리는 아이를요. 우리 딸 대단하네. 좋은 친구들도 많고. 저는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아냥이 가득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네, 친구들이 저를 아주 좋아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교장실로 가서 차 한잔 하세요. 여기는 볕이 너무 강해요. 그 아이는 다시 제 팔을 끌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교실을 좀 보고 싶구나. 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 딸도 여기 다닌다고 했지? 이름이 천이었나? 저는 일부러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이라는 말을 듣자 하윤이의 안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쾌한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걔 얘기는 왜 하세요? 그냥 가사도우미 딸일 뿐인데 걔는 저 뒤쪽 건물 다른 반이에요. 거긴 낡고 더러우니까 엄마는 가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구나.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하윤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 작게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길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본관 건물을 지나 훨씬 낫고 오래된 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학교 역시 명백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하고 평범한 가정의 아이나 제 딸 같은 장학생들은 이런 곳으로 내몰리는 것이겠죠.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곧 제 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평생의 빚을 진 제 진짜 딸을요. 별관은 본관과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복도 역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소음은 본관에서 느꼈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하윤이는 이 장소에 저를 데려온 것이 창피하고 불쾌한지 노골적으로 표정에 드러내며 앞서 걸었습니다. 저기 복도 끝이 걔네 반이에요. 하윤이가 퉁명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치는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본관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교복은 더 낡아 보였고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하윤이가 가리킨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실은 꽤 붐볐고 책상과 의자는 낡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교실 구석, 홀로 앉아있는 작은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아이는 깡마른 체구에 긴 머리카락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고 마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듯 등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책상 위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저 아이가 제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신성한 연결고리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책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칼자국과 수정액으로 쓰인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저는 그 끔찍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뜨기, 멍청이, 꺼져, 그리고 악의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천이라는 이름까지. 책상 옆에는 낡고 해진 책가방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과자 봉지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적인 괴롭힘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 로얄그룹 회장의 딸이 이런 곳에 앉아 이런 모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사도우미의 딸은 비단 옷을 입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죠. 이 부당함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려는데 하윤이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엄마, 거기 들어가서 뭐 하시게요? 더러워요. 그냥 가요.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아이의 얼굴은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단아한 이목구비가 보였습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하윤이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다시 책상을 닦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강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제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코, 입, 그리고 저 눈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친딸이었습니다. 저 애가 천이에요. 하윤이가 경멸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항상 바보처럼 저렇게 혼자 쭈그려 있어요. 엄마도 보셨죠? 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가요, 엄마. 하윤이가 저를 끌어당겼지만 저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외롭고 작은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18년 인생을 놓쳤고 그 아이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끔찍한 엄마, 자격 없는 엄마였습니다. 후회와 슬픔이 밀려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구석의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교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와 하윤이의 등장에 시끄럽던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교실 구석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소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마른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아이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은 여전히 더러운 책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흔들었습니다. 뒤따라온 하윤이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일부러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물어봐서 뭐해요? 제 이름은 천이에요. 오천이. 정말 이름 한 번 잘 어울리죠? 하윤이의 말이 제 안에서 들끓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닥쳐. 제가 뒤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이는 제 분노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너한테 물은 게 아니야. 이 아이한테 물었다. 저는 다시 딸을 바라보며 훨씬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얘기해 줄래? 내 이름이 정말 천이니. 소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대체 누가 제 딸에게 이토록 악독한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거봐요.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하윤이는 여전히 철없이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천한 애는 천한 이름을 가져야죠. 걔는 그냥 짝 교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예쁘지만 독이 가득한 하윤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손자국이 그 아이의 뺨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윤이는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절 때렸어요? 저 애 때문에 절 때렸다고요? 이건 내 무례함에 대한 벌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저는 하윤이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 딸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랑 가자. 저는 아이의 차갑고 깡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로 거칠었습니다. 18살 아이의 손이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흐느끼는 하윤이와 수군거리는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극도의 혼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겁먹은 아기 새처럼 살며시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다시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랑 같이 가자. 이 끔찍한 곳을 떠나는 거야.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책가방도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을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윤이가 있는 곳을 지나칠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내 친엄마 오미숙 씨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고. 말을 마친 저는 하윤이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제 딸의 손을 굳게 잡고 교실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경악에 찬 시선들과 방금 막 드러난 끔찍한 진실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제 손 안에 잡힌 아이의 작은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긴장감이 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을 열어 아이를 태우고 안전벨트까지 직접 매주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제 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그 학교를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차가 대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백미러로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은 어떤 풍경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지난 18년간 넌 어떻게 살아왔니? 어떤 고통을 견뎌야 했니? 그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한적한 강변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끄자 차 안은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와 차분하게 이야기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작은 소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왜 사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제 목소리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친엄마야. 김서연. 저는 아이의 모든 반응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하지만 아이는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던 아이는 마침내 막지만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나요? 아이의 질문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이는 약하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제 딸은 자신만의 강인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심장이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넌 나를 많이 닮았단다. 저는 손을 들어 아이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말과 행동 속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 오미숙 씨가 너와 하윤이가 갓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어. 엄마는 어젯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단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짧게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굳게 말아 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검사하자. 엄마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줄게. 그리고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지만 제 딸은 그저 옅게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상이요? 지난 18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보상하시게요? 아이의 질문은 또 다른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돈,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와 잃어버린 유년 시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후회가 제 마음을 갉아먹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장과 친분이 있는 시내 최고의 국제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습니다. 수속을 밟고 샘플을 채취하는 내내 제 딸은 침묵과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는 간호사의 모든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랐고 저를 보지도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비로소 제 가여운 딸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랐습니다. 낡은 교복은 작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피부는 생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이가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저는 우연히 그 가느다란 팔에 있는 멍자국들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자국과 새로운 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뭐니? 아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 엄마한테 말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분명 하윤이와 오미숙 씨의 짓일 겁니다.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체념한 듯한 모습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팔을 부드럽게 다시 당겨 양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멍자국뿐만 아니라 아물어가는 작은 흉터와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명백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윤이지. 그리고 오미숙 씨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한 눈물 한 방울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방울이었습니다. 아이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전부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저는 그 말만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친구이기도 한 병원장이 직접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99.99%의 정확도로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 확고한 말을 듣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역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진실과 마주한 충격은 감출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병원장이 나간 후 방에는 우리 모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증명되었지만 18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하루아침에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친엄마가 맞으시네요.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3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말해보렴.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줄게. 첫째, 전학시켜주세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내일 당장 수속 밟아줄게. 네가 원하는 학교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둘째, 이름을 바꿔주세요. 천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지, 아가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을 지어줄게. 제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뒤엉켰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경악하게 만든 마지막 요구를 말했습니다. 셋째, 저에게 10억 원을 주세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10억.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18살의 나이에 벌써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된 세월이 아이를 또래보다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아이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막 되찾은 친엄마인 저조차도요.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겠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계좌로 바로 송금해 줄게. 하지만 엄마도 조건이 하나 있어. 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겠니?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될 기회, 너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상해줄 기회를 말이야. 그 돈은 가져도 좋지만 제발 엄마 곁을 떠나지는 말아줘. 제 딸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갈등이 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제게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저는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집으로? 아니, 당장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배고플 텐데.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치킨. 괜찮을까요? 아이의 대답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평범한 치킨, 어떤 아이라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제 딸에게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짜 딸 하윤이는 매일같이 사내 진미를 즐기고 5성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겠죠. 저는 제 딸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물론이지, 아가야.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저는 슬픔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치킨 가게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메뉴를 고르게 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며 가장 저렴한 작은 세트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메뉴판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치킨, 감자튀김, 햄버거, 아이스크림, 탄산음료까지. 직원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음식이 커다란 테이블을 가득 채우자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가 아이의 눈에서 본 첫 번째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하지만 서두르거나 탐욕스럽지 않게 먹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대하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먹는 아이를 보자 저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길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이는 식사를 마친 후 음료수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천만에, 우리 딸.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식사 후 저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모든 명품 브랜드가 모여있는 곳이었죠. 들어가서 옷 몇 벌 골라봐.
신발이랑 가방도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가져도 돼. 아이는 화려한 매장과 값비싼 물건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입는 옷도 아직 입을만 해요. 안 돼. 우리 엄마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입어야지. 저는 단호하게 아이를 매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최신 디자인의 옷과 드레스를 잔뜩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장 단순하고 노출이 적으며 가격이 합리적인 옷들만 골랐습니다. 아이는 명품에 관심이 없는 듯 했고 사치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쓰러울 정도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값비싼 명품들이 아이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에게 새 옷 몇 벌을 사주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마주하고 제 딸을 위한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으로 갈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볍지만 이상하리 많지 단단함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딸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장 거대한 폭풍이 이제 곧 불어닥칠 것입니다. 제 차가 다시 한번 저택의 정원으로 들어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밖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용기와 온기를 전해주듯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들 준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 씨는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윤이, 그 아이는 진우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붓고 붉은 기가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겠죠. 저와 천이를 데리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진우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야 들어와?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그리고 얘는 왜 데리고 온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이 시골뜨기 때문에 저를 때렸다고요. 준서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의 친동생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쟤는 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저런 애 들일 자리 없어요. 그들의 환영은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부터 아들, 하윤이, 그리고 구석에서 겁먹은 척하는 오미숙 씨까지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오늘 당신들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이 집의 주인다운 위엄으로 가득 차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제 평소와 다른 태도에 그들은 조금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고 준서는 입을 삐죽였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이와 오미숙 씨는 불안한 듯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데리고 그들 모두와 마주보는 1인용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과 제 스마트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여보?
진우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진우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읽었을 때 그의 안색은 놀라움과 혼란을 거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드레스룸에서 나눈 하윤이와 오미숙 씨의 대화, 녹음 파일이 거실의 정적을 깨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넌 내 친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18년 전 널 이 집에 들여보내서 그 멍청하고 천안에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저 김서연 회장을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재산은 내 아빠 박 사장님이랑 엄마가 관리하게 될 거고 녹음이 계속될수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진우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고 오미숙 씨 모녀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오미숙 씨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제발. 하윤이 역시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아이는 제 어미보다 영악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죠. 그 아이 역시 무릎을 꿇었지만 진우 씨 옆이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저 여자가 저를 협박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빠랑 엄마밖에 몰라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제가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모든 죄를 친엄마에게 뒤집어 씌우고 스스로를 가엾은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저렴한 연극이었죠. 저는 조용히 앉아 하윤이의 서투른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과 아들, 이 두 남자가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만큼의 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거짓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을까요? 진우 씨는 초반의 충격에서 벗어나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제 옆에 앉은 자신의 친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윤이, 그가 18년간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하윤이를 일으켜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아빠가 있잖아.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빠. 하윤이가 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저 여자한테 가기 싫어요.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진우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 대신 책망과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애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좀 봐. 이번 일이 큰 충격인 건 알지만 하윤이는 죄가 없어. 모든 건 저 오미숙 씨 잘못이야. 우리가 18년이나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독약보다 더 썼습니다. 박진우 씨, 녹음 똑똑히 들은 거 맞아요? 하윤이는 결코 무죄가 아니에요. 자기 엄마랑 같이 우리 친딸을 해칠 계획을 세웠고 내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애가 아직 어려서 철없는 생각으로 친엄마 꼬임에 넘어간 거겠지. 당신, 애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 진우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준서 역시 하윤이 편에 섰습니다. 그 애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친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쟤 때문이에요. 제가 나타나서 우리 집이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쟤는 불행을 몰고 오는 애라고요. 제 동생은 하윤이 하나뿐이에요. 남편과 아들의 맹목적인 비호에 저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8년간의 거짓된 정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더 이상 흑백을 구분할 능력조차 상실한 것입니다. 아빠와 오빠의 보호를 받자 하윤이는 더욱더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진우 씨의 품에서 벗어나 전속력으로 달려가 맞은편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악, 아파. 저 여자가 날 밀었어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하윤이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제 딸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천이, 내가 감히 내 동생을 밀어. 준서가 으르렁거리며 맹수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 준서야. 너 미쳤니? 이 아이는 꼼짝도 안 했어. 못 봤어? 몰라요. 난 하윤이가 다치는 것만 봤다고요. 준서는 분노로 눈이 벌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을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년.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짐승? 그 두 글자가 친오빠의 입에서 얼굴도 몰랐던 자신의 동생을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들을, 그리고 바닥에서 아픈 척 연기하는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극심한 고독과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족이란 말입니까? 무심하고 맹목적이며 잔인한 사람들의 무리, 제가 틀렸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는 바로 이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터무니없는 비난 속에서도 그들이 천이라고 부르는 제 딸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준서의 흉포함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막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함을 지르고 진우 씨가 허둥지둥 하윤이를 부축하는 사이 제 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은 느리고 침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지도 준서를 보지도 않고 바닥에서 쇼를 하고 있는 하윤이에게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너 뭐 하려는 거야? 준서가 막아서려 했지만 제 딸은 그저 그 애를 한번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에는 준서를 멈칫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늘 괴롭힘당하던 18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풍파를 겪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신음하는 척하는 하윤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상황을 살피려 살짝 뜬 하윤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양손으로 하윤이의 옷깃을 잡아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죠.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는 진짜로 하윤이를 벽에 처박은 것입니다. 하윤이는 강한 충격에 진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 안의 모든 것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진우 씨와 준서는 돌처럼 굳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미숙 씨는 공포에 질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행동을 한 뒤에야 제 딸은 몸을 돌려 방금 자신을 짐승이라 불렀던 친오빠 준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막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밀었네.
말을 마친 아이는 누구의 반응도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소파로 돌아와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마치 방금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제가 그 정적을 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제 박수 소리가 텅 빈 공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수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통쾌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다, 우리 딸.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그들이 붙여준 이름처럼 결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김서연의 딸, 로얄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묵직한 한 방의 반격. 그것은 하윤이의 모든 연극을 까발리고 눈먼 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통쾌한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경외가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딸의 행동과 저의 찬사는 갈등을 최고조로 몰고 갔습니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준서였습니다. 그는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하윤이를 보고 다시 저와 자신의 친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극도의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제가 하윤이를 때렸는데 박수를 쳐요? 준서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제가 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게 집에 오자마자 사람을 때리는데 엄마는 아직도 제가 딸이에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명심해. 이 아이가 내 친동생이고 이 집안의 핏줄이야. 하윤이는 그냥 가사도우미의 딸, 사기꾼의 자식일 뿐이고 난 몰라요. 준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동생은 하윤이 하나뿐이에요. 난 절대 쟤를 인정 못해. 엄마,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집에 제가 있으면 전 없어요. 엄마가 쟤를 이 집에 두겠다면 저랑 하윤이는 나갈 거예요. 준서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20년 모정에 못 이겨 결국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는 언제나 제가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의 무심함과 어리석음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들과 마주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제가 있으면 전 없다고요. 준서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래, 저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가. 이 시간부로 박준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신용카드, 자동차, 회사 지분까지 전부 회수하겠다. 우리 모자 관계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끝이야. 제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저한테 이러실 순 없어요. 농담 아니야.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하고 자기 친동생을 지키기는커녕 가족을 해친 자를 감싸는 아들, 나에겐 필요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봐.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무너지는 표정을 더는 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제게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은 모든 죄의 근원인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미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 날 따라와. 저는 그녀에게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깡마른 팔을 잡아채 복도 끝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18년간의 빚을 청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진우 씨와 준서의 혼란스러운 외침을 무시하고
서재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재 안, 저는 오미숙 씨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제 딸 하윤이가 안쓰러워서 그랬습니다. 딸이 안쓰러워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안쓰러워서 내 딸의 인생은 짓밟아도 된다는 거였나? 내 딸이 모욕과 폭행 속에서 살게 하고 내 딸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게 그게 모정이라고? 그건 지독한 이기심이고 악마 같은 짓이야. 저는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아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말해,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리고 내 남편, 박진우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이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미숙 씨는 떨면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재문이 밖에서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쾅! 쾅! 김서연. 당장 문 열어. 당신,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가 가사도우미를 이토록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걸까요? 제 생각이 더 이어지기도 전에 튼튼한 나무문이 진우 씨의 발길질에 부서져 열렸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만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미숙 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고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남자가 가사도우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해치게 둘 수 없어. 진우 씨는 여전히 오미숙 씨를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원만한 해결.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 딸이 18년 동안 인생을 도둑맞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원만하게 해결하라고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잔인해서 허수습만 나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그 천이라는 애를 양녀로 들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두 아이 모두 이 집에 있을 수 있잖아. 하윤이는 여전히 우리 딸이고 그 애도 신분이 생기는 거고. 어때?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가족도 계속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닥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물건으로 보여요? 내 딸이 자기 인생을 훔쳐간 애랑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 애가 아빠한테 계속 사랑받는 꼴을 보라고요? 당신 인간이긴 해요? 분노와 실망감에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윤이도 오미숙 씨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남편은 사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쓰레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진우 씨의 터무니없는 제안은 마지막 남은 제 감정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사랑, 존경, 그리고 마지막 환상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이자 낯선 타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제 남편 박진우와 가사도우미 오미숙 씨의 관계에 대해 즉시 조사 착수해 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제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공포에 질려 새파랗게 변한 진우 씨와 오미숙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고 보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 저는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와 제 침실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겪는 지독한 고독이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제 변호사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제게 서류 뭉치를 보내왔습니다. 안에는 몰래 찍은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오미숙 씨와 불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는 몰래 그녀에게 생활비를 대주었고 심지어 교회에 그녀 명의로 작은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하윤이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의 결과물이었고 18년 전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 역시 그가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출력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같은 얼굴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고 제 이름이 서명된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읽어보세요. 박진우 씨.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난 이미 서명했어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서명해요. 혼전 계약서에 따라 당신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해요. 로얄 그룹의 모든 재산, 이 집, 전부 내 겁니다. 당신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진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오미숙 씨와 하윤이 역시 완전히 무너졌고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뭘 망설여요? 서명하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요. 당신들 4명 전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의 단호함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진우 씨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즉시 경호원들을 불러 4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짐은 모두 길가로 내던져졌습니다. 진우 씨, 오미숙 씨, 하윤이,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준서까지 4사람은 경호원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어둠 속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 제 친딸만이 남았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닫히고 제 세상과 그 4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자 넓은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소음과 혼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과 함께 쓸려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몸을 돌리자 제 딸이 어느새 계단에 서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새 옷을 입은 아이는 훨씬 밝고 예뻐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거리감 대신 동정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계단 앞으로 다가가 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이가 계단을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두 글자였지만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고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네가 곁에만 있으면 엄마는 괜찮아.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우리 모녀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일부터 해야겠구나.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출생신고부터 다시 하고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 천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버려야 해.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엄마는 너를 민주라고 부르고 싶어. 김민주. 넌 엄마가 잃어버렸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맑은 구슬, 쥐란다. 이제야 엄마가 다시 찾았어. 민주. 아이는 자신의 새 이름을 되뇌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이름 마음에 들어요. 아이의 미소를 보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넌 엄마의 민주야. 내일 당장 개명 신청부터 하자. 그리고 저는 지갑에서 검은색 V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약속했던 거야. 저는 카드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10억 원이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돈으로 네가 받은 상처를 다 보상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네가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갖길 바라. 이 돈은 전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돼. 유학을 가도 좋고 사업을 시작해도 좋고 뭐든지. 내 미래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민주는 카드를 들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고 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아이가 떠날 생각을 할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아주 힘찬 포옹이었습니다.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 돈은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전 아직 필요 없어요.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엄마예요. 딸의 말에 제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저의 모든 강인함과 냉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뒤 제가 말했습니다. 더 좋은 다른 국제학교로 옮겨줄게.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이제 국제학교는 싫어요. 거긴 너무 복잡해요. 그냥 집 근처 평범한 일반고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수능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의 선택은 다시 한번 저를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는 허영이나 물질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모든 건 내 뜻대로 하자. 그날 밤 1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모녀는 깨끗하게 정화된 집에서 진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사랑과 유대감만이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대부분 업무를 부회장에게 맡기고 모든 시간을 민주를 위해 썼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고 하나하나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함께 산책하고 쇼핑하며 아이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점차 아이도 마음을 열었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전학 및 개명 절차를 마쳤고 민주는 시내에서 유명한 자유형 사립고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학업이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 시절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았습니다. 성적은 대부분 하위권이었고 심지어 과락에 가까운 과목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압박과 부당함을 알기에 공부할 마음이 없었으리라 이해했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내 최고의 과외 교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각 과목 전문가들이 민주를 1대1로 지도하게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과외 스케줄로 빽빽한 시간표를 본 민주가 말했습니다.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공부는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야. 엄마는 네가 최고의 기반을 다지길 바라. 일단 한번 해보자. 첫날 유명한 대학 교수인 수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민주가 기초가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심지어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더 이상 과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따님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 학생의 지식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 이미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고등 수학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내봤는데 완벽하게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창의적인 풀이법까지 제시하더군요. 회장님, 따님은 진짜 수학 천재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재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여전히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는 민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야,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니? 민주가 고개를 들고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 책 몇 권 더 읽은 것뿐이에요. 엄마. 심심풀이로 대학 과정을 독학했다고? 그 후 며칠 동안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게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리 선생님은 민주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 자신과 토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화학 선생님은 아이가 복잡한 화학 방정식을 스스로 써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박학다식하다고 자부하던 국어 선생님조차 민주의 문학 분석 및 감상 능력이 일반 고등학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과외 교사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민주는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 그 아이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 눈부시게 빛나는 원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주야, 왜 내 실력을 숨기고 있었니? 이 정도 능력이면 항상 전교 1등을 해야 맞잖아.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곳에서는 가사도우미 딸이 주인집 아가씨보다 똑똑하면 안 돼요. 한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고1 때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윤이와 그 친구들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죽도록 맞았어요. 오미숙 씨는 집에 와서 저를 저주하며 밥도 굶겼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윤이를 부모님께 혼나게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모든 시험에서 저는 일부러 몇 문제씩 틀려서 제 점수가 항상 하윤이보다 낮게 나오도록 했어요. 그게 점점 습관이 됐어요. 딸의 이야기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제 딸은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묻고 수년 동안 바보인 척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가슴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네가 빛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야. 고등학교의 마지막 몇 달은
평온함과 높은 집중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모든 과외 교사를 그만두게 하고 딸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민주는 누구의 재촉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놀라운 자제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과학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밤낮으로 책과 씨름했습니다. 등불 아래 열심히 공부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한한 행복과 자부심으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며 아이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험생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었지만 민주는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시험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난 후 민주는 가벼운 표정으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시험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했다고만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제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믿으면서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성적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우리 둘 다 숨을 죽였습니다. 숫자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100, 물리 90, 화학 90, 국어 98, 영어 100. 아이의 표준 점수 총합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민주야, 우리 딸.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주도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행복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이가 그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하지만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행복에 잠겨 있을 때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일제히 연락이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김민주, 완전히 낯선 이름의 학생이 기록적인 점수로 올해 수능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시 우리 집은 기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모두가 수능 만점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하위권 성적이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전국 수석이 된 이야기는 여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친딸 김민주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민주는 제 곁에 서서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총명하고 겸손하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어머니의 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고 재능 있으며 강인한 소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눈부신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저택에서 3일 밤낮으로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제 딸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화려한 성인식, 늦었지만 성대한 인정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언이었습니다. 제 보석, 민주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것도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축하 파티가 한창일 때 강 변호사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미숙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죄목은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팀은 제가 18년 전 아이를 낳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는 증인으로 나서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오미숙 씨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증언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제 녹음 파일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아기는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오미숙 씨의 재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저와 민주는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오미숙 씨는 눈에 띄게 쇠약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과 간호사의 증언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여 오미숙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악에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와 민주는 함께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마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익숙한 인형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과거 부회장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민주야, 내 딸아. 그가 제 딸을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아빠다. 내가 내 아빠야. 제가 딸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나타날 낯짝이 남아있나 보죠. 당신은 이미 나와 남남이에요. 서연 씨, 내가 잘못했소. 진우 씨는 애원했지만 그의 눈은 민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주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 엄마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게 생겼고 내 동생 하윤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네가 언니고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하잖니. 내 엄마한테 하윤이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이 인간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오직 하윤이 생각뿐이었고 제 딸이 그의 사생활을 위해 희생하길 바랐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주가 제 등 뒤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를 봐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고요하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제 아버지라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길 좀 비켜주시죠. 민주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 씨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딸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가요, 엄마. 여기 더러워요. 우리 모녀는 등 돌려 걸어갔습니다.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사람들 사이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는 박진우 씨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우리를 해쳤던 자들의 삶은 점차 막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오미숙 씨는 감옥에 갔고 진우 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에 시달렸으며 준서는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다 쓴 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몇 번이나 회사로 저를 찾아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을 견디지 못한 그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와 민주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희망하던 대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대학 생활을 준비하며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어떤 이들의 증오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입학 수속을 하러
학교에 간 날, 우리 모녀가 즐겁게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서던 순간 비극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문신을 한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다름 아닌 하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뻤던 얼굴은 이제 초췌하고 사나워졌고 눈은 증오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주,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갔어. 오늘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하윤이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토바이는 우리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고의로 민주를 치려했고 하윤이는 뒤에서 금속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제 딸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으로 저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민주를 옆 잔디밭으로 밀쳐냈습니다. 엄마, 민주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야구 방망이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덮쳐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요란한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제발 안 돼요. 엄마. 그것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민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느낀 마지막 감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꿈도 없는 길고 고단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삐, 삐 하고 울리는 기계음과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민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가는 잠을 못 자 검게 변해 있었지만 제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자 그 작은 움직임이 아이를 깨웠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제가 눈을 뜬 것을 보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말, 정말 깨어나셨어요. 아이는 기쁨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여러 지표를 확인한 뒤 민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한다, 아가씨. 어머님은 위기를 넘기셨어. 정말 기적이야. 저는 제가 한 달 넘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몇 번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내내 민주는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돌보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입학도 미뤄야 했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데려온 것은 바로 딸의 사랑과 끈기였습니다. 하윤이와 그 일당은 범행 직후 시민들과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직적인 살인 미수 혐의로 하윤이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18배 나이에 교도소에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주의 극진한 간호 아래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생사를 함께 겪은 우리 모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제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제가 퇴원하던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제가 그룹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에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는 우리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안 가요. 제가 엄마를 데려갈 곳이 있어요. 차는 제 딸의 꿈이었던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가 저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휴학 신청해뒀어요. 그리고 내일 입학 수속 다시 할 거예요. 엄마, 저랑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저는 제 딸, 이제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 강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제 보석,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같이 시작하자. 저와 민주는 아침에 눈부신 햇살 아래 손을 잡고 대학교 교정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 모녀의 눈앞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